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 교재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3강 시간인데요. 페이지 9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나오죠. 토지. 토지의 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토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필지의 면적. 여러분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 일정한 구역으로 정해진 것이 한 필지가 되겠죠. 필지의 면적은 얼마냐, 그리고 경계는 어떻게 있느냐. 특히 그 토지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중요하죠. 이거 법률이 뭐라고 그랬죠?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 정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뭐였어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측량, 수로 조사. 옛날에는 토지는 지적법이었거든요. 지적법. 그랬다가 지적법과 측량법과 수로법이 합쳐서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죠. 그랬다가 올해 이제 정보 공간 아니냐? 공간 정보. 응? 네, 공간. 그죠? 스페이스. 자, 토지 위에 있는 게 공간 아닙니까? 지하 공간, 지표 공간, 공중 공간. 다 공중 공간.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고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지목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어떤 땅이 좋은 거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면 가치가 있는가, 제가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용도지역이라고 나왔네요. 용도지구라고 나왔네요. 용도구역. 하하. 그 토지 이용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국토객미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용도 토지는 어디에 토지 이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에는 뭐 나중에 공부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게 있어요. 또 용도지구는 뭐가 있는 거냐? 용도지구, 뭐 미관지구, 경관지구 뭐 이런 걸 공부하고요. 용도구역에는 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은요, 그런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토지 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드릴게요. 그러한 용도구역의 토지 이외 건물이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지역에 소지하느냐. 또 건물이 소지할 경우 법정지상권. 나중에 저 경매 특수권리 공부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법으로 정한 권리에 해당하느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 또 일괄 매각이냐, 일부만 매각이냐, 건물의 철거 여부. 만약에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은 부허가 건축물로 나중에 철거를 당하게 되겠죠.
철거 안 하게 되면 뭘 냅니까? 이행 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됩니다. 또 적도구역, 도로 옆에 접하고 있느냐. 여러분 도로 옆에 접도구역에서는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밖에, 간이변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너비 몇 미터냐?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이상인 것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지요. 도로의 종류 등을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필요적 조사사항 나왔죠? 자,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얼마냐?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접목, 접도 여부, 또 토지가 용도지역이냐, 용도지구냐, 용도구역 어디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농지를 사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후에 있는 지상물 소재 시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만 매각이냐 건물만 매각이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냐 또는 건물 철거를 당하느냐 철거 여부에 관한 문제. 또 토지를 거래할 때는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 지정권자지만 토지거래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결과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구역이 해제됐는가 또 언제 해제됐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사시설 지역이냐 통제보호구역에 있느냐 제한보호구역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용도구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오톱 토지라고 나왔죠. 비오톱 토지. 이 비오톱 토지는 서울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개발 행위를 100% 할 수 없는 지역이 비오톱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화되는 지역이 비오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북한산이라든가 또 북한산 이런 또 관악산 그런 밑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비오톱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이 많으니까 이런 비오톱 토지가요 감정가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사더라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생긴다. 여러분 내가요 땅 일부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참 좋은 거죠.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편입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수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땅이 도로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도로에 접해 있느냐 없느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그래도 효용 가치는 없지만 경우에 어느 때는 또 투자 가치가 있어가지고 효자 땅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적인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라고 나왔는데요. 나대지라는 건 뭡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합니다. 또는 일본말로 갱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나대지인 경우는 조사사항이 뭐냐?
세 번째, 건폐율 나왔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토지, 대지 위에 건물 면적을 몇 평을 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질 수 있느냐, 이것이 건폐율이 되겠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위에 건물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도 여부, 도로 너비, 예상 건축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 일조권 확보. 일조권 확보. 만약에 건물을 여러분 땅이 있는데 옆에 빌딩이 높은 빌딩이 있어가지고 일조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인접 대지와의 관계.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건물이 있고요. 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 건물과 건물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하죠. 건축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하죠? 대지하는 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원래는 0.5m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0.5니까 결과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은 1m를 띄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땅을 우리는 대지 안에 공지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상물이 소지한 경우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뭐 이런 관계도 또 조사해 봐야 되겠고요. 필요적 조사 사항이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7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 여부입니다. 자, 나중에 뒤에 가서 특수경매 공부할 때 법정 지상권 공부할 텐데요. 오늘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까요? 만약에 기본적인 거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토지도 소유자는 갑이고요. 건물도 갑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동일인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만 납찰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갑의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 그래서 얘가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갑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토지를 낙찰받으면 이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이분에게 매월 뭘 받으면 돼요? 치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 청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이런 거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지 받을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받으면 좋습니다.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들은 낙찰률이 아주 낮아요. 잘 누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찰 받아도 됩니다.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서 하나씩 둘씩 뉘우치고 깨우치고 시행착오도 범하면서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쪽에 보시게 되면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 분석이 나옵니다. 건물의 용도 분석. 건축법상 몇 페이지입니까? 11쪽.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 분석. 여러분,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왔죠. 이 건축물의 종류는 28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 1번 단독주택입니다. 1번 단독주택. 여러분 다 아시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그리고 다가구주택과 공간,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다다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여러분 이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보실까요? 4번 다중주택이라고 나왔죠? 출처보세요. 여러분 필기 생략합니다. 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요, 실별로 1호실, 2호실, 실별로 욕실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취사시설은 실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동으로 취사해서 먹는 것이 다중주택인데 실별로 욕실만 있지 공동 취사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요, 거기 줄쳐봐요. 세 번째,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라는 거죠.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3층 이하.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것. 이것이 다중주택이 되겠고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 이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데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1층의 바닥면적의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필로티 구조.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여러분 1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주로 뭐 있어요 거기? 주차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1층에 요즘 건물 짓는 거 1층에. 그쵸? 2분의 1 이상이 기둥, 필로티가 되어 있고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주거용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1층을 층수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다가구 질 때 다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다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죠? 2분의 1 이상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층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는요 660제곱미터 이하일 겁니다. 바닥면 660제곱미터 이하. 여러분 다가구는요 집주인이 한 명이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가구 중에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그랬습니다.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것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아연닥이라고 해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거기 나왔죠? 아파트는
5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으로서는 중수가 5계층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5계층 이상인 것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자, 넘겨서 여러분 12쪽 보니까 연립주택은요, 이거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기숙사. 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어떤 차이냐?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이 뭡니까? 4계층 이하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차이점 4계층 이하이고요. 연립주택이 다세대보다 더 크잖아요. 660제곱미터 초과는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 필로티가 있는 그 1층에는 충수로 보지 않습니다. 라번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숙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 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세 번째는 제1종 근린생활설 3번. 4번은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1종 근린생활설하고 2종 근린생활설인데요. 제1종 근린생활설은 주로 거기 보면은 식품, 잡화, 의류,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 이런 것들이 제1종 근린생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1종 근린생활설에서는 바닥면적이 얼마냐?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식품, 잡화, 의류 이런 것들이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다 제1종 근린생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는 거, 이 동네에서 이런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이런 것들은 제1종 근린생활설이 되겠고요. 나번 보니까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 있죠. 음료, 차, 빵, 떡, 과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 나번에서 말이죠. 나번에서 휴게 음식점, 제과점 같은 거, 빵집, 떡집 이런 것들이 300제곱미터 거기 줄 쳐봐요.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과, 빵집, 떡집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제2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1종하고 2종하고 바운다리가 어떤 겁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같은 빵집이라 하더라도 떡집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이고 300제곱미터를 이상은 다 뭐가 된다? 2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은 여러분 동네 가면 뭐 있어요? 이용원 있죠.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도 제1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이런 것들,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제1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생활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어디 들어간다? 제2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종하고 2종은 어떤 게 더 범위가 큽니까? 2종이 더 범위가 크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제2종으로 넘어갑니다. 제2종도 서적, 여기 서적. 서적은 제1종인데 1종이 아닌 건 제2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관, 그 다음에 표구종, 이런 것들 제2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휴게 음식점 같은 빵집 같은 거 말이죠. 떡집 이런 것들이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300제곱미터 이상, 거기 R번 나왔죠? 자, R번 나왔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제2종이 된다. 여러분 학원 같은 거 있죠? 학원. 이런 아이들 입시학원, 교습소 같은 학원은 제2종이 되겠는데요. 학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 5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이런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다니는 독서실, 기원 이런 것들 제2종이 되겠고요. 여러분 동네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 단란주점도 제2종이 되겠고요. 안마시술소, 또 노래연습장. 그러면 여러분 제1종하고 제2종에서 어떤 것이 범위가 더 넓을까요? 제2종이 아무래도 넓겠죠. 그래서 여러분 13쪽에 보시면 13쪽 젤로 밑에 4번 더번 나왔죠. 더 젤로 밑에 13쪽 젤로 밑에 단란주점. 여러분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 만약에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제2종이죠. 초과되는 건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룸사롱 같은 건 어디 있나요? 일반 상업적이라든가 중심 상업적에 있겠죠.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같은 것은 제2종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1종하고 2종 좀 차이점 알겠나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어디? 금융기관 어디예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중개인 사무소, 금융기관, 중개인 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 장의사, 동물병원, 미용실 그런 거죠. 장의사, 동물병원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들어간다? 제2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종하고 2종하고 혹시 여러분 개인 사업장 하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골목길 이런 것들은 제1종이 되겠고, 조금 골목길 벗어나서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다 제2종 근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종 근생, 약자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종과 2종의 차이점 아시겠죠? 어느 게 더 광범위하다고요? 제2종이 광범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쪽으로 넘어갑니다. 14쪽 넘어갑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나왔죠? 문화집회. 5번 공연장.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공연장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집회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식장, 회의장, 막권 장애 발매소 이런 것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예식장 같은 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회의장, 막권 장애 발매소. 그 다음에
관람장 있죠? 관람장. 관람장. 여러분 경마장. 경마. 또 경륜은 뭐지요? 사이클. 경정장은 뭐지요? 조정 경기장. 자동차 경기장. 이런 것들은 다 관람장인데요. 이러한 관람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이런 것들은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 컬처와 같은 게 집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런 것들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종교시설 나왔죠. 종교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 집회장.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봉안당 같은 거. 봉안당. 그죠? 봉안당은 종교시설에 들어갑니다. 네, 7번 판매시설, 운수시설 쭉 나왔는데요. 2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번 종교시설까지 공부했고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다가구 있죠? 다가구는 어디에 들어간다?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3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나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는 3계층 이하지만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4계층 이하. 그런데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쓰니까 층수로 안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몇 층입니까? 5층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4층인데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4계층인데 4계층 이하인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1종과 2종 중에서 범위가 넓은 건 뭐가 된다고요? 제2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계 음식점, 또 찻집, 또 음료수, 음식, 빵집, 제과점이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제2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어디입니까? 제2종. 안마실소 제2종. 노래연습장 제2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2종. 학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2종이 되겠습니다. 결혼상담소 어디에 들어갈까요? 제2종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적으로 의원이라는 건 뭡니까?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병실이 20개 이상 있는 게 병원이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건 병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진찰만 받는 것이 의원인데 동네마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의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자원 같은 거, 이발소 같은 거, 동네에 있는 목욕탕, 동네에 있는 세탁소 이런 것들은 제1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육도장 있잖아요. 체육도장 이런 것들도 탁구장 제1종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좀 면적이 큰 데는 제2종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